황제의 눈물 나폴레옹이 유배지에서 쓴 마지막 편지. 유럽을 정복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단 한 번도 두려움에 떤 적 없다던 사람. 수백만 병사들이 그의 눈빛 하나에 목숨을 바쳤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펜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눈물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황제의 눈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마지막 편지 이야기입니다. 해시태그 제1막 세상의 끝 세인트 헬레나. 1815년 10월 남대서양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 세인트 헬레나. 아프리카 서해안에서도 2000km, 남아메리카에서도 3500km 떨어진 그 섬은 지도 위에서 찾아보지 않으면 눈에도 띄지 않을 만큼 작고 외딴 곳이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나폴레옹을 가두기 위해 고른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유럽의 땅을 밟지 못하도록. 그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섬의 이름은 세인트 헬레나. 성녀 헬레나의 이름을 딴 섬이었지만 나폴레옹에게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나폴레옹의 나이는 46살. 한때 유럽 대륙의 절반 이상을 손에 쥐었던 그가 이제는 둘레 122km의 화산섬 위에서 영국군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섬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대서양의 습기와 소금기를 가득 머금은 바람이 하루 종일 섬을 휩쓸었고 나폴레옹이 기거하게 된 롱우드 하우스는 그 바람을 정면으로 받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은 낡고 습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었습니다. 황제가 살던 궁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첫날 밤 창문 너머 망망대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눈빛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곁에 있던 신하들은 차마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해시태그 제2막 황제라 불리던 시절. 여러분,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돌아봐야 이 이야기가 더 잘 이해되실 겁니다. 그는 1769년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작은 섬. 귀족이긴 했지만 부유하지는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나폴레옹은 프랑스 본토로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언어도, 문화도, 심지어 억양도 달랐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키도 작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평균 정도였다고 하지만 적들은 그를 조롱하기 위해 유독 키 작은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혼란 속에서 그는 군인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4살의 준장, 30살의 제한통령, 그리고 35살 1804년에 드디어 황제가 되었습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열린 대관식. 교황 비오 7세가 직접 참석했지만 나폴레옹은 교황의 손에서 왕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직접 왕관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나의 권위는 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에서 온다. 그 장면 하나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 후 10년 그는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집트. 그가 이끈 군대는 대륙을 가로질렀고 유럽의 지도는 그의 손에 의해 다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었습니다. 1812년 러시아 원정의 참패. 혹독한 겨울과 끝없는 대지가 60만 대군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후 연이은 패배. 그리고 1815년 워털루 전투의 최후. 황제는 무너졌습니다. 해시태그 제3막 감시받는 삶. 세인트 헬레나에서의 생활은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을 감시하는 책임자는 허드슨 로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폴레옹에게 극도로 가혹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영국 정부의 지시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로 총독 개인의 성격 때문이었는지도요.
어떤 날에는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섬을 산책하려 해도 반드시 영국 장교가 동행해야 했습니다. 밖에서 외부인을 만나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유럽의 편지는 수개월씩 늦게 도착했고 그나마도 검열을 거쳤습니다. 나폴레옹은 이것을 참기 힘들어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전쟁에서 진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다르다. 그는 로 총독과 수시로 충돌했습니다. 총독이 그를 나폴레옹 황제가 아닌 그냥 보나파르트 장군이라고 부를 때면 나폴레옹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나는 황제였다. 그 사실은 누구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그 항의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섬에는 그를 따라온 소수의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베르트랑 장군, 몽톨롱 장군, 그리고 몇몇 시종들. 그들은 나폴레옹 곁에 남기 위해 자신들의 자유로운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것에 감동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젊은 신하들이 이 외딴 섬에 갇혀 있는 것이 자신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 제3막 회고록을 쓰는 황제. 할 일이 없어진 나폴레옹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일어나 식사를 마치면 그는 서재에 앉아 구술했습니다. 라스카즈라는 신하가 그의 말을 받아 적었고 훗날 그것은 세인트 헬레나 회고록이라는 제목의 책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전쟁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법률 개혁, 나폴레옹 법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교육 정책, 도로 건설 행정 체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파괴자가 아니었다. 나는 건설자였다. 그는 역사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 후세에라도 이해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야기가 전쟁터로 흘러갔습니다. 아우스터리츠 전투, 예나 전투, 바그람 전투. 그 빛나는 승리들을 이야기할 때면 나폴레옹의 눈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말에 올라타 전쟁터로 달려나갈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금세 꺼졌습니다. 러시아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너무 추웠다. 그 말 한마디로 60만 병사의 죽음이 담겼습니다. 그는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간 병사들의 얼굴이 보였다고 훗날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전합니다. 해시태그 제5막 마리 루이즈와 아들, 그리고 빈자리. 나폴레옹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황후 마리 루이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나폴레옹 2세라고 불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아이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될 때 아들의 나이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마리 루이즈는 남편이 실각한 뒤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황제였으니 나폴레옹의 몰락은 곧 그녀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다른 남자를 만났고 아들을 데리고 빈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들의 소식은 가뭄에 콩나듯 들어왔습니다.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리 루이즈도 오스트리아 황실도 나폴레옹과의 연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아들의 초상화를 방 안에 걸어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측근들은 기록합니다. 황제께서는 아드님의 초상화 앞에서 오래 서 계셨다. 그 표정을 우리는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아이가 언젠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나폴레옹은 믿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반드시 아버지를 보러 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해시태그 제6막 몸이 무너지다. 세인트 헬레나에서의 생활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나폴레옹의 몸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섬의 기후는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습하고 바람이 강한 날씨, 햇빛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 게다가 롱우드 하우스는 낡고 통풍도 좋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위장이 약했는데 이것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먹으면 구역질이 났고 몸무게는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전쟁터를 누비던 강인한 몸이 이제는 침대에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사들은 간에 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는 것이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나폴레옹이 천천히 독에 중독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당시 집의 벽지에서 나온 독성 물질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독을 먹였다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진실은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나폴레옹이 빠르게 늙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쟁터에서 하루에 말을 타고 100km를 이동하기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방 안 한 바퀴 걷는 것도 힘겨워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스스로 잘 알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던 나폴레옹이 측근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 많이 늙었지?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는 거울을 돌려 세웠습니다. 해시태그 제7막 조제핀을 그리며 여러분, 나폴레옹의 삶에서 조제핀이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제핀은 나폴레옹의 첫 번째 황후였습니다. 카리브해의 마르티니크 섬 출신으로 나폴레옹보다 6살 연상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한 번 결혼했다 사별한 과부였고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가 보낸 편지들은 역사에 남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전쟁보다도 거세요.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조제핀은 아이를 낳지 못했고 나폴레옹에게는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황제의 자리는 낭만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1809년 나폴레옹은 조제핀과 이혼했습니다. 그것은 나폴레옹 자신이 원해서라기보다 제국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조제핀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 속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1814년 조제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폴레옹은 방에 들어가 사흘 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인트 헬레나에서 몸이 무너져가던 나폴레옹은 자주 조제핀을 떠올렸습니다. 잠꼬대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평생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해시태그 제8막 마지막 편지. 1821년 봄. 나폴레옹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냈습니다. 4월 어느 날 밤 나폴레옹은 몇몇 측근을 불러 자신의 유언을 구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디에 묻히고 싶은지 등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직접 펜을 들었습니다. 오른손이 떨렸습니다. 한때 전쟁 명령서를 수천 장도 더 서명하던 손이 이제는 펜 하나를 제대로 붙들기 힘겨워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지금 그 편지의 원본은 여러 곳에 나뉘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일부는 구술로 받아 적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만은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나는 네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었다. 나는 너에게 제국을 물려주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슬픔이다. 아버지로서 너에게 해준 것이 너무 없다. 내 웃음을 본 것이 고작 몇 번인지, 내 손을 잡아본 것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황제이기 전에 아버지였어야 했는데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아들아, 프랑스를 사랑하거라. 그러나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마라. 하지만 전쟁이 무엇을 빼앗아가는지도 잊지 마라. 나는 많은 것을 얻었고 더 많은 것을 잃었다. 내가 언젠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니, 부끄러워해도 괜찮다. 다만 내 삶은 내 스스로 걸어가거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만은 진심이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나폴레옹은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황제였던 남자의 눈물. 아버지였던 남자의 눈물. 그 눈물은 섬의 바람에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해시태그 제구막 마지막 날들. 1821년 5월 5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51살. 세인트 헬레나에 도착한 지 6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베르트랑 장군과 몽톨롱 장군, 그리고 몇 명의 시종들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조제핀 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군대, 선봉대 라고 중얼거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끝까지 두 가지를 오갔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자신이 가장 빛났던 시절 사이를 그는 섬의 한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무덤 위에는 버드나무가 심겼습니다. 나폴레옹이 생전에 그 나무 아래에서 쉬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수주일이 지나서야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를 몰아냈던 사람들도,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것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제신막 에필로그, 그 이후의 이야기. 나폴레옹이 죽고 난 뒤 그 아들 나폴레옹 2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궁정에서 자란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의 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이름 자체가 유럽 열강에게는 위험한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는 21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쓴 편지를 읽었는지,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의 유해는 1840년 19년 만에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파리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그 행렬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파리 앵발리드의 황금빛 돔 아래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회고록, 편지들, 기록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나폴레옹은 죽어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결국 졌지만 역사의 법정에서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를 정복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혁명의 계승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단순히 권력에 미친 독재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헬레나에서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쓰던 그 남자는 황제도 정복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이 끝내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앞만 보고 달릴 때 뒤돌아보면 놓쳐버린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황제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